저희가 지난주까지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집들을 준비해 드렸고요. 제가 오늘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좀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그리고 국내외 변수들 함께 짚어보면서 큰 그림에서 투자 전략 그 그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섭외하는데 굉장히 애먹은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분위기도 합니다. KB증권의 김두원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는 몇 년 만에 뵙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MTN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엄청 오르셔가지고 저희들도 섭외하는데 네. 힘들었는데 궁금했던 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미중 무역 협상 얘기부터 할 텐데 다른 조건들 지식자산권 얘기도 계속 이어가겠지만 화웨이가 서로 관련해서 서로 합의를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거 협상 깨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많은 정보들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패권 경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화가 조금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패권 경쟁의 색깔이 좀 더 짙었다면 올해는 기술 패권으로 약간 성격이 전이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중간에 아시는 것처럼 화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의 협상이 다시 한번 재개되는데 거기 가운데에는 화해가 있죠. 다만 실무진들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협상을 앞두고 양국의 실무진 대표들이 화해 제재에 관해서 커들로 위원장은 조건부다, 즉 미국의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제재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중국 쪽에서는 가오평 대변인이 나와서 지금까지 부과됐던 미국의 관세들, 이 관세들이 철회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협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기에는 사실 시기는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미중 간의 실무적인 협상이 나오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중은 패권 경쟁이고 최근에 기술 패권으로 성격이 조금 와전되어 있는 가운데 화해가 중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이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북미 간의 협상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바쁠 것 같고 여기는 뉴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FMC 얘기도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또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이고 파월 의장도 이제 10일과 11일 두 차례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글쎄요. 위원들 안에서 금리 인하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어디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줘야 됩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많은 편이잖아요. 일단은 6월 달 들면서 미국 연준의 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난해와 달리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현재 121개월로 접어든 미국의 경기 확장 국면의 유지를 위해서 인슈런스 컷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험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스탠스로 확 바뀐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 쓴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간밤에 특히 오늘 우리 주식이 기본적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이러한 연준의 기대감이 소폭 경감되었기 때문인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고용이 좋으면 미국 경기가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시장이 화들짝 놀라느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50bp 이상도 점쳐졌던 분에서 한 25bp, 설사 이 상태로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좋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현재 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7월 달에 한 차례 정도 25bp 금리 인하는 단행할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였었지만 이외의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내구재 수주, 즉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인슈런스 컷, 즉 보험적 금리 인하가 7월 달에는 한 25bp 단행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25bp 이번 달에 내리는 건 거의 시장에서도 90% 이상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한때는 100bp 올해
여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점점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방향성을 뭐 다음 달에 내리는 거야 기정사실화된 거였으니까 좀 스탠스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전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가격 변수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의 하락폭도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일단은 기대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0bp 인하 가능성의 확률이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29.7%, 즉 한 30% 가까이 높아졌다가 고용지표가 딱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4.9%, 즉 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50bp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 과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과했던 50bp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흐름에 기대를 가졌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이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의회 보고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큰 분수령은 아무래도 이달 말에 있는 7월 FOMC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한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수들이 뭐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요. 일단은 한국은행이 무척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뭐 뒤에도 잠깐 얘기가 있을 거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새로 예. 부각됐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면 하늘은 다음번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7월 달에 25bp 인하를 한다면 8월 30일경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매우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테크니컬리 보면 7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이 또 있죠. 최근 지난주에 정부가 이미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7월 달에 한국은행도 보조를 맞춰서 성장률을 낮춘다면 7월 미국의 금리 인하 더 나아가서 8월 달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대로 제가 좀 뒤죽박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얘기도 뭐 금리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1170원 선은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어느덧 뭐 117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1190원대 다시 또 찍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환율 이렇게 오르다 보면 우리 시장에 진짜 뭐 매력 찾을 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환율에 대한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환율을 매우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특히 국내 주식시장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국내 원달러 환율은 결국 외국인 수급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을 드리는 게 다소 조금 온도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일부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예. 하반기는 상반기하고 다른 흐름입니다. 즉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다. 즉 반대급부로 있는 원달러 환율은 지금 선에서 좀 더 확률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안정될, 즉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달러 환율의 역사적인 평균 레벨이 있습니다. 1120원부터 1140원이라는 박스권이죠. 하지만 단기간에 그런 박스권으로 내려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보다는 달러 환율이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전의 박스권 흐름으로의 회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요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1165원에서 70원 선에서 조금 횡보하는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랄지 또 실적들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 약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달러 환율의 우리 인계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보면 1,200원 선이 단기 1차 저항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예. 상반기에도 그런 부분의 터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면 하나의 변수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미중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에 추가적으로 3천억 달러의 관세, 즉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유예시켰던 그 부분이 부각됐다면 달러 환율의 1,200원 선은 언제든 넘나들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기 전까지에는 1,200원 선은 상당 부분 조금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적과 함께 그리고 환율 얘기해봤는데요. 실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분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 낮추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 전략을 말해달라고 하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업종이나
아니면 그래도 선방하는 업종 아니면 성장성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그래서 어디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실적 전망과 함께 그러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업종에 관심 가져야 될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되게 어려운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미스매치 국면이기 때문인데요.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좀 더 내려간다면 기대치보다는 좋게 나올 겁니다. 반도체 중심으로의 감익은 불가피하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6자대를 받기 때문에 큰 흐름에 대해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 더 기대치가 낮아졌던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 역시 자동차와 조선 또는 IT 하드웨어를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급등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스매치 구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하면서 기대가 좀 더 컸던 그런 품목들과 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당분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반도체는 매크로 측면에서 보는 재고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반등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요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결국에는 경기 센티멘트, 즉 글로벌 경기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다뤘던 미중 간의 장기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일본과의 불협화음, 여러 가지 이 반사이익과 아니면 불안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때 바닥을 다지고서 반도체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로 전략을 선택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근데 그 변수 중에 하나로 얘기해 주셨던 일본의 수출 규제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보도 내용 나오는 거 보면 그냥 다 같이 죽자 느낌으로 이제 계속 좀 첨예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한국 산업과 투자 심리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꼽히는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 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일본 간의 관계를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아베 총리가 올해 3월 달부터 지금의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측면에서 보면 꽤 오랜 시간 준비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말은 곧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격화되는 부분은 다소 좀 경감될 거다라는 기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GDP에서 반도체 영역이 차지하는 게 약 한 6% 정도입니다. 국내 수출 물량이 한 10% 정도 감소한다면 명목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성장률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0.6%포인트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장기화는 결국 일본도 역시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의 성장률에는 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오랜 기간 작용할 소지는 분명 다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좀 악재가 껴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글쎄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전문가와 정치 전문가의 견해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글쎄요, 참여연 선거 끝나고 또 일본이 어떻게 스탠스를 갖출지도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략도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김두한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